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JD넷 코리아 기사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인도의 AI 전략, 이게 정말 크게 바뀌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거세죠. 특히 그 중국의 딥시크 AI 모델 등장이 인도에게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인도의 AI 정책 방향을 확 틀어놨는지, 또 이게 기술 주권 확보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해 볼 부분은 인도가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중국 기술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요. 그 스타트업 중심으로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들, 그리고 이게 또 한국하고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사 속 이야기들, 그 너머의 전략까지 한번 짚어보죠.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기사를 보면 역시 그 딥시크 등장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AI를 그냥 경제 성장 도구, 약간 이런 관점이었다면 네, 효율성 높이고 생산성 올리고 이런 쪽이었죠. 그렇죠. 근데 딥시크가 딱 나오고 나서는 이게 그냥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그리고 기술 주권의 문제구나, 이런 인식이 확 퍼진 거죠. 외국 기술만 가져다 쓰는 걸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위기감 같은 걸까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우리도 저런 거 만들어야지 이 수준이 아니고요. 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인도가 그냥 거대한 소비 시장 아니면 데이터만 제공하는 곳, 이렇게 남을 순 없다, 이런 절박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주권, AI 서브레이니티 이 개념이 부상한 거군요. 네, 우리 데이터로 우리 손으로 만든 AI 모델이 없으면 디지털 미래의 주도권을 그냥 뺏길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선 거죠. 이건 기술 개발을 넘어서는 국가 생존 전략의 변화,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 절박함이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난 게 바로 그 인도 AI 미션 예산 증액이군요. 전년 대비 4배나 늘려서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원이 넘는 돈인데. 네, 액수도 크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죠. 그렇죠. 기사 보니까 이게 대기업 지원보다는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에 집중된다는 점,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컴퓨팅 자원 확보하고 이걸 스타트업한테 정말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이게 핵심입니다. 컴퓨팅 자원이요? GPU 같은 거 말인가요? 네, GPU 보유량을 1만 8천 개 이상으로 늘리겠다. 엔비디아 A100, H100 포함해서요. 근데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걸 스타트업한테 시간당 한 100루피, 우리 돈으로 1,500원 정도에 빌려주고 정부가 40%를 또 보조해준다는 거예요. 시간당 1,500원이요? 와, 그건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개발할 때 제일 큰 장벽 중 하나가 초기 인프라 비용인데 이걸 그냥 국가가 사실상 없애주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야, 이건 정말 파격적이네요. 인도 AI 컴퓨트 포털이나 데이터 플랫폼 AI 코샤 같은 것도 다 이런 맥락이겠군요.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확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하려는 기반을 까는 거죠. 확실히 미국이나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모델하고는 좀 결이 달라 보입니다. 근데 이런 정부 주도 방식이 관료주의나 비효율성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스타트업들 혁신 속도를 못 따라간다거나. 네. 물론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료적 절차라던가 자원 배분의 공정성, 또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지, 이런 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겠죠. 그렇죠. 다만 인도도 IT 서비스 강국으로서 민관 협력 경험이 꽤 있고요.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가 워낙 역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약간 마중물 역할만 하고 실제 혁신은 민간이 주도하게 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인재 양성 노력도 같이 한다고 하고요. 기술훈련이나 연구센터, 산학협력 같은 거요. 네, 맞아요. 단순히 AI 소비자를 넘어서서 생산자, 나아가서는 수출국이 되겠다, 이런 목표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나오는 거군요. 우리도 미중 사이에서 독자적인 기술 역량, 그러니까 서버린 AI를 확보하려는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이버 같은 기업의 소버린 AI 전략하고 인도의 AI 주권 추구는 사실상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거죠.
방향이 같네요. 네, 인도의 그 방대한 데이터, 또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여기에 한국의 앞선 AI 기술력이나 R&D 역량이 결합되면 이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언어 모델 개발 같은 경우 인도에는 정말 다양한 언어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한국 기업이 활용한다거나 반대로 인도 스타트업이 한국의 기술이나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그림도 가능하죠. 인재 교류나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당연히 활발해질 수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언어나 문화, 또 비즈니스 관행 차이 같은 장벽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물론입니다. 넘어야 할 산은 많죠. 당장 데이터 공유 관련된 법규 문제도 있을 거고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또 양국 인력들이 자유롭게 오가려면 비자나 제도 개선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죠.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국 정부나 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익만 보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쌓고 어떤 공동의 가치, 예를 들면 뭐 민주적인 AI 거버넌스 같은 거요. 이런 걸 바탕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의지, 이게 핵심일 겁니다.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서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도가 그 딥시크라는 외부 충격을 계기로 AI 분야에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려고 한다는 거네요. 특히 스타트업을 앞세워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국가가 컴퓨팅 자원 접근성을 파격적으로 높여주는 모델은 기존 강대국들과는 확실히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신께서 이 변화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인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AI 지형도가 어떻게 바뀔지, 또 기술 주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게는 인도의 이런 부상 속에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고 또 AI 분야에서 어떤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인도의 이 스타트업 친화적이고 또 저렴한 컴퓨팅 자원 모델이 과연 지금처럼 거대 자본을 가진 빅테크 중심의 모델보다 더 다양하고 각 지역의 진짜 필요에 맞는 그런 창의적인 AI 혁신을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인도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독특한 AI 서비스들이 막 탄생하는 걸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네요.